본의 아니게 제가 예맥 역사문화권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맥에 대해서는 워낙 알려진 내용들이 적은데 나름대로 이제 기존 조사연구 성과를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고, 차제의 국내의 예맥뿐만 아니라 발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됐던 예맥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동 과정, 시공간적으로 좀 확장을 해서 전체적인 변화를 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31일 개정한 때에 중원문화권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짧은 문장입니다만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 내용이지요. 과연 국내 예맥 역사문화권의 범위가 강원 지역에 한정될 것이냐, 또 예맥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예맥하고 결부시킬 수 있는 유적 유물이 확정되어 있는가 등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맥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조사 연구 성과가 미진한 것이고, 2019년 4월 11일에 첫 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지만, 그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인식하는 그 역사적 실체만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5월 20일 국회에서 땅땅 통과된 안입니다. 그때 이제 마한과 탐나가 추가가 돼서 6개로 됐었고요. 그 이후 또 몇 가지 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작년 12월에 예맥과 중언이 포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왜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이나 매장문화재 특별법, 고도보존법 이런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어졌는가, 이 법령이.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면서도 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확한 역사문화권이 설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공전을 되풀이하면서 추가되고 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동해는 늘 그 옥저하고 함께 간단히 언급될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문화권에 늦게 들어간 이유이기도 하는데, 이게 최근의 중학교 역사입니다. 미래엔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옥저 동해가 하나로 묶어져 있고, 밑에 겨우 이제 동해는 타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배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의 풍요를 기원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집단의 단합을 꾀하였다. 이 내용뿐입니다. 이 밑에는 사만으로 이어지거든요. 불과 몇 줄인가요? 옥저동에 합해봤자 10줄이 채 안 됩니다. 동해면 5줄 정도겠죠. 너무나 소략한 내용에 불과한데, 저기 마침 10년 전 책이 또 있어서 보니까 중학교 역사 상 천재교육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는 좀 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관련된 사진 자료도 들어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오히려 그 내용이 반 토막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어요. 전반적으로 아마 근현대사 부분이 보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고대사가 잘려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역사의 출발과 관련된 것인데 해필 잘라내도 그걸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에 관한
문헌 기록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 자료로 내용을 좀 보완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올리겠는데, 삼국지 위서동의 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천, 거기에 보면은 얘는 남으로는 진한, 북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접하고 동으로 큰 바다에 이르는데 오늘날의 조선 동쪽이 모두 그 땅이다. 호수는 이만이다. 그리고 얘는 대군장이 없다. 그 원로들은 옛부터 자신들을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 하였다. 예죠. 그런데 고구려는 또 맥으로 보는 게 옳다는 주장도 있고, 이것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예맥으로 통합해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 보든지 간에 크게 봤을 때 예맥과 남쪽 한, 삼한은 조금 성격이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언어나 법도 풍속은 고구려와 동일하나 의복에서는 차이가 있다. 같은 종족이라 뭐 비슷하겠지만 의복에서 차이가 있는 거는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생업 경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그 풍속은 산천을 소중하게 여긴다. 산천에는 부족 간의 몫이 있어 함부로 넘나들 수 없다. 통합된 사회가 아니라 부족들이 나눠져서 나름대로 이제 영역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서로 그 영역을 침범하면 그 벌로 노예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을 부관원 하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뭐 유명한 용어입니다. 책화. 그리고 단단대살령 서쪽은 낙랑군에 속하고 그 동쪽 칠현은 낙랑의 동부도의 관할이며 예인을 백성으로 하였다. 이게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아마 250-60년경의 자료를 묶어서 낸 책이라서 삼재기 중엽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단단대령을 보면은요, 어딘지 짐작이 되십니까? 서쪽은 낙랑대방이고, 낙랑대령이 있고, 단단대령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동예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 산맥 개념으로는 추가령 구조곡 북쪽이니까 저기 아마 마식령 산맥 쪽인가요? 그쪽인데, 이제 산경표에 따르면은 임진강하고 한강 사이 그 산맥이죠. 임진북, 예성남 정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동, 관서 이런 이제 지역 구분이 있었는데 그때의 관이 바로 단단대령을 뜻하는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죠. 지금 뭐 영동은 대관령 동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튼 단단대령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경계이자 역사문화적인 경계가 되는 지역이죠. 아무튼 이 단단대령 서쪽이 낙랑에 이렇게 속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의 변화를 보면 또 복잡합니다. 잘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라고 하는 사회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는 한 9년 낙랑 진번 임둔 현도 기원전 108년에 이제 세워진 건데 그때 이제 얘는 임둔의 범위였죠. 그런데 임둔은 기원전 82년 뭐 20여 년 만에 폐지가 되고 낙랑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또 후한 광무제 때 또 바뀌고 등등 부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로 들어가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를 예로 봐야 되느냐. 역사가 있으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확실하단 말이죠. 얘는. 그리고 나중에 도의를 폐지하고 우두머리를 후로 삼았는데
오늘날의 불레 얘는 모두 그 종족이다. 한나라 말에는 다시 고구려에 속하였다 이랬는데 우두머리를 후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지방 장관으로 임명해서 간접 지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불레는요, 흔히 예를 얘기할 때 불레에 이렇게 대표성을 부여하는데, 거기가 그 단단대령 그 동북쪽, 지금은 함경남도 안변 쪽입니다. 고성 북쪽. 거기가 이제 상당히 큰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같은 성씨끼리는 혼인하지 않으며 꺼리고 삼가는 것이 많아 병을 앓고 죽으면 당장 살던 집을 버리고 따로 새 집을 지어 산다. 아주 방역관념에 아주 투철한 집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별을 관찰하여 그 해의 풍작과 흉작을 예측하며 구슬이나 옥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3세기 중엽에 어떻게 천문 운행을 살펴서 날씨를 이제 예측을 한다?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청원, 충청북도죠. 지성묘 덮개돌에 수많은 그 홈들이 있어서 그걸 면밀히 분석을 했더니 호무 크기는 별의 밝기하고 관련이 돼 있고 호무 배치는 별자리들하고 관련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미 청동기 시대에 하늘의 그 변화를 관찰하고 일정하게 이제 모여서 움직이는 그 별들을 하나의 별자리로 인식을 해서 저렇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당대 사람들의 어떤 인식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걸 얘기를 해 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를 무천이라 한다. 무천도 책화 못지않게 유명한 용어지요. 추수감사절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밤낮으로 술을 빚어서 마실 정도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낭낭의 단궁,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 거기서 나고 그 바다에서는, 동해 바다에서는 얼룩 물고기 껍질이 난다. 그리고 표범이 많고 과하마도 난다. 과하마는 좀 키가 낮은 말인데 여러분 반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반어라고 안 하고 굳이 피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반어보다는 그 고기보다는 그 고기 껍질을 염두에 둔 기록입니다. 특산물로서. 뭔가 짐작이 가십니까? 앞치마처럼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반어 피로 만든 것입니다. 물고기 껍질인데 문양들이 이렇게 있죠. 무슨 물고기일까요? 짐작 안 가세요? 에스키모가 입고 있는 옷인데 이것도 반어 피로 만든 겁니다. 물고기 껍질이에요. 뭐 포유동물 껍질이라고요? 비교해 보세요. 이게 버팔로를 중심으로 한 포유동물로 동물 가지고 오시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꼬불꼬불하잖아요. 물고기 껍질입니다. 짐작 안 되세요? 연어입니다. 연어가 꽤 크죠. 그리고 껍질이 굉장히 질기죠. 그래서 연어는 고기는 먹고 껍질은 잘 말려서 가공해서 뭐 부츠도 만들어 신고 옷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그렇게 다양하게 썼던 겁니다. 그리고 245년에 낭랑태수 유무와 대방태수 궁주는 단단대령 동쪽 애인들이 고구려에 복속되자 군대를 일으켜 정벌에 나서니
불래, 안변의 후 등이 고을을 들어 항복하였다.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낙랑대방이 고구려에 멸망되면서 고구려에 들어가고, 일부는 또 백제에 들어가고, 일부는 또 신라에 들어가고, 참으로 고구절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한서 동일전 예전을 보면 사실 중국에서는 위초고 삼국보다 후한이 더 먼저인데, 역사서 서술은 삼국지가 먼저 나오고 150년쯤 후에 후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한서를 집필할 때 당연히 그 이전의 사서들을 참고를 하면서 많이 소략하게 이제 생략할 걸 많이 생략하고 해서 학술적인 가치는 후한서보다는 삼국지가 한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후한서에도 기존에 없는 내용들이 조금은 섞여 있죠. 예를 들면 기원전 128년 예의 군장 남녀 등이 우거왕, 유만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28만 명을 이끌고 요동으로 가서 중국에 귀속되었다. 모제는 그 땅을 창해군으로 삼았다가 바로 폐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어가지고 군을 관리하려면 도로도 뚫고 그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포기해요. 아예 그냥. 그런 사연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원전 128년 예의 군장 남여 28만 명을 들어 항복했다는 거. 물론 28만 명을 다 끌고 가진 않았겠죠. 이제 서류상으로 가서 이제 항복을 했을 것인데, 기원전 128년 당시에 이미 예라고 하는 사회가 존재했다, 이겁니다. 예의 시작에 관한 첫 공식적인 규정입니다. 늦어도 128년에는 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워낙 복잡해서 어느 시점까지 예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 구속된 뒤로는 점차 풍속이 각박해지고 법령이 늘더니 60개가 넘게 이르렀다. 보전에 능하고 창은 길이가 3장이나 되도록 만드는데 때로는 몇 사람이 들기도 한다. 당연한 일이죠. 3장이면 얼마나 긴 창인지 아시겠어요? 1장이 10척이죠. 근데 1척은 대개 한 30cm로 잡으면 1장이 3m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길이가 되는 창도 상당히 긴데, 진나라 창들이 보통 그 정도 돼요. 근데 3장이니까 9m네요, 9m. 이건 좀 과장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렇게 창을 길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과거에 강원도 지역에서 썼던 창들입니다. 긴 거는 한 2.5m 정도 되지요. 전통적인 금세의 창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몇 년 전에 평창 황병산 축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창으로 멧돼지를 잡는 체험학습은 아니고 그 포즈를 좀 포토존에서 찍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거 해봤자 한 2m 정도에 불과하겠죠? 이걸 보시겠어요? 러시아 산림에서 창 하나로 곰을 잡았습니다. 기념 촬영했는데 얼마나 긴지 저 뒤쪽은 아직 사진에 안 잡혔어요. 곰이 이제 큰 성체곰이 일어서면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 범위를 벗어나서 사냥을 하려면 최소한 5m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의 길이가. 아무튼 창 길이가 긴 거는 되게 곰 사냥이나 표범 사냥 이런 용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곽박이 말하기를, 곽박은 기원 300년을 전후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서진에서 나서 이제 동진대에 죽은 사람인데, 유명한
학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고대 문헌에 대해서 줄을 달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에서는 범이나 표범 같은 것들은 가죽을 깔개로 쓰곤 한다. 여기서의 얼룩무늬 가죽, 문피라고 했죠. 문양 있는 껍질, 가죽. 이것은 표범의 가죽이다 그랬어요. 호랑이가 아닌 표범의 가죽이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뭐가 눈에 띄시나요? 아주 일풍당당한 조선의 고관 대작이 보이시나요? 그분이 깔고 앉은 뒤에 있는 걸 보세요. 저 정도 신분이라면 표범 가죽 정도는 깔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신분을 상징하는 깔개입니다. 이거 혹시 보도에 접하신 분 계세요? 1951년에 미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하죠? 한국전쟁 시 미군 길트너에게 $25에 팔려서 콜로라도로 갔다가 1951년에 반환된 것입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이 표범가죽 깔개가 $10만 가치를 가졌고 명성황후가 썼던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 라이프지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함께 보도를 한 모양입니다. 단순한 표범가죽이 아니라 명성황후가 사용했던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반환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표범이 몇 마리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최상급의 사치품, 위세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거는 이제 중국으로도 수출이 됐죠, 당대에. 그리고 우리의 삼국사기에는 예로 나오지 않고 말갈로 나옵니다. 말갈. 그런데 이 말갈이라고 하는 집단은 공식적으로는 북제서에 나오는데 563년에 첫 실체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갈이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 시점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대체로 흑수말갈로 불리는 흑룡강, 중하류 지역이 중심지고 그 조상을 올라가면 숙신, 음루, 물길이지 예맥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록에는 온조왕, 백제 온조왕대의 말갈이라고 하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기전 37년에 이제 고구려 봉기에 처음 나오고, 이제 기원전 18년에 건국한 백제에서는 온조왕 때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온조왕이 말갈하고 이제 전투를 했는데 말갈의 추장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온조왕이 처벌하면 되잖아요. 처벌하지 못하고 마한 왕에게 압송을 합니다. 무슨 상황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옹조왕대의 백제라고 하는 것은 마한에 비해서 작은 나라였다. 13국가였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마한이 더 큰 세력이기 때문에 추장을 그쪽으로 보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백제 신라와 43번이나 교전을 해요. 강원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또 경기도 북부에도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가을만 되면은 쳐들어옵니다. 약탈이죠, 주로.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에는 온조왕대 낭랑이 동쪽에 있고 말갈이 북쪽에서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찍이 이병도 선생은 그거는 기록은 착오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시는데, 이제 후대 학자들은 기록의 착오라고만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백제 초기의 위치, 그리고 낭랑 말갈의 공간 유동,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라고 있을 뿐, 저게 옳은 기록이라고 믿으면 오히려 다른 역사적 사실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논지에서 또 새로운 글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발해를 아마 저런 이제 말갈이라고 하는 기록은 발해를 말갈 국가로 인식한 신라인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거나, 북쪽의 적대 세력은 동해인데 그걸 이제 후대의 말갈로 인식해서 아마 1145년에 이제 김부식이 일행이 쓴 게 삼국사기잖아요. 그때 이제 얘를 말갈로 했는데, 삼국사기 집필 당시 참고한 원자료에는 아마 이해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집필자들이 이제 그걸 말갈로 이렇게 개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백제본기에 나오는 말갈은 맥계 말갈, 맥은 되게 고구려 쪽하고 통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라 본기 말갈을 이해계 말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이주된 말갈을 아말갈로 구분해보는 그런 학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찍이 정약용 선생은 이런 이제 그 역사적 사실과 다른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6세기 전 말갈은 불례예다. 이건 말갈이 아니다. 정확하게 짚으신 거죠.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이해에 관한 말갈에 관한 여러 기록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 시작과 끝은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주로 국내에서 활동했던 범위는 잡힌 거란 말이죠. 강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이제 동예 문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이전과 그 이후 주변 지역과 구분되는 고고학적 자료는 이런 겁니다. 주거지가 보이시죠? 주거지, 그리고 거기서 출토된 유물들. 횡성, 둔내 유적이고, 하나는 춘천 중도 유적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깊죠? 제가 198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을 할 때 이제 참여를 했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제 학부 논문이 주거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화덕 자리가 아주 잘 짜여졌습니다. 큰 돌들을 갖다가 잘 깔고 한쪽에다 또 세워서 불을 크게 피우더라도 뭐 주변에 영향이 없도록, 그래서 저 깊은 움집에서 저런 정도의 불을 피우면 영하 뭐 한 30도 정도 돼도 끄덕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특징적인 주거 시설이 확인이 됐고, 횡성 둔내 유적은 위가 조금 깎였습니다만은 특별한 시설이 보이죠. 한쪽에 조그만한 방처럼 딸린 게 있습니다. 저 조그만한 공간은 또 어떤 용도였을까요? 창고 같은 것이었을까요? 여기 지금 사람 걸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불탄 여러 목재들이 있는데, 출입구가 어디라고 보세요? 어디 쪽이 출입구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이 출입구면 왼쪽은 창고쯤 될까요? 이거는 알래스카 이누이트 주거인데요. 이게 이제 항구적인 주거고, 이제 이글루는 임시 주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무로 잘 짜여진 거처가 있고, 그 입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와 터널형 출입구와 거처 사이에
또 격벽이 있어가지고 냉기를 막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뭐 영하 30, 40도 돼도 뭐 끄떡없는 집입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입구가 어딘지 아시겠죠? 왼쪽이 입구입니다. 중간에 또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이제 뭐 사냥하고 돌아서 뭐 눈 같은 거를 왼쪽에서 털고 문을 열고 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추위에 대비한 그런 구조를 가진 특별한 집으로서 예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출토되는 토기는 문문토기이긴 한데 청동시대 문문토기하고는 질적으로 너무나 달라요. 형태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래서 경질 문문토기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지역명을 따라서 중도식 토기 이런 이제 용어를 또 붙이고 있죠. 그리고 그런 중도식 토기가 분포하는 범위입니다. 하얀 동그라미가 중도식 경질 문문토기고 검은 동그라미가 이제 그렇게 포켓이 있는 주거지인데 굉장히 넓죠. 거의 뭐 서해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한강 상류, 이게 이제 태백산맥이 쭉 내려오다가 지리산 쪽으로 꺾이는 여기까지죠. 네. 중령, 추풍령 있는 그쪽이고요. 그리고 북쪽은 이게 이제 임진강 따라서 좀 있는데, 그러면 그 북쪽은 없느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이어서 그쪽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북쪽 범위는 이 그림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서쪽, 남쪽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도식 토기와 여자형 혹은 철자형 주거지의 분포 범위가 이렇다고 해서 예의 영역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와 관련된 문화 요소들이 이제 파급된 거기 때문에 예의 영역을 파악하는 데는 이것과 공반되는 또 다른 세력의 대표적인 유적 유물의 분포 범위, 즉 백제 마한의 분포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같이 놓고 그 선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이 예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군 남녀의 사정을 보면은 기원전 2세기 말에 최소한 동쪽 바다 쪽에 28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해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18년에 이제 한강 유역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한성백제박물관 학술회의 포스터인데요. 백제 누가 언제 세웠나 하는 학술회의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 예의 문화가 퍼져 있고 마한의 문화가 퍼져 있는 한강 유역에 온조로 대표되는 고구려 유이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왼쪽 여자분은 서소노 여사, 그리고 오른쪽 둘은 온조와 비류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부아악에 올라, 지금은 북한산 인수봉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부아악에 올라 가거지지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살만한 땅이 어디냐 해서 비류는 형이죠. 비류는 인천 쪽으로 가고 아우인 온조는 한강유역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 백제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비류가 합하는 그런 역사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한강유역에 이제 백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백제가 건국 직후부터 이제 주변으로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이미 고구려에서 국가를 경험한 집단이 내려와서 아직 국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소국 사회에서 이제 맹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이 예권으로 예의권역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이 청주 일대에서 아주 중요한 신봉동이라고 하는 유적인데, 청주 신봉동 고분군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이랬는데, 이게 2013년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특별전을 했는데, 이 신봉동이라고 하는 유적이 백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백제 전사들의 무덤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3세기 말에서 4세기, 5세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3세기 말에는 백제가 이제 충청북도 쪽으로 진출을 했다. 이런 증거가 되겠지요. 토기라든가 철기라든가 이런 게 백제의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충주, 이제 남한강 상류 충주에서는 4세기 때 재련로들이 그냥 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충주에 새로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4세기 중엽경부터 그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재련 세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강 쪽 춘천의 방동리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석실이 조사가 돼가지고 지금 보호막으로 씌워놨는데, 구조에 있어서 특히 천정 그 배치 방식이 그 고구려 말각 천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5세기 때 고구려 세력이 진출한 고고학적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세기 때에는 양양에서 이 신라계통의 석실이 또 나옵니다. 출토된 유물을 보면은 전형적인 신라 토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4세기, 5세기, 6세기를 거치면서 그 주체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4세기 때 백제는 아까 보셨던 바대로 이제 청주 신봉동이라든가 충주 탕금대유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해권역으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고, 평양성은 371년에 한번 공격하고 빠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병합이라고 했는데, 이게 369년 일본석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고쳐야 될 일입니다. 백제가 쳤다고 하더라도 평양성을 공격하고 빠진 것처럼 일회성 공격에 끝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세기가 되면 이제 고구려가 서울에서 백제를 몰아내고 예도 석권하면서 충주에 고구려비를 턱하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활동이었죠. 그리고 6세기가 되면 이제 신라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북쪽 서울 북한산에 북한산 순수비, 황초령, 마을령 거기에 비 세우고, 남쪽에는 창령 세우고, 여기는 내 땅이다 하고 이제 선언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한 거죠. 아무튼 신라가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결국은 삼국을 석권을 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자료는 동예 지역을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 축을 벌이는데 그 중심이 충청북도인 것이고, 그래서 충청북도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는 중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체가 셋이나 돼요. 셋. 얘까지 포함하면은 내신셈입니다. 아주 복잡한 지역이에요. 예, 다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이제 예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새로운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예의 분포도를 보면은 임진강 상류에 좀 집중이 돼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북한강 상류, 이 소양호 쪽입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가 춘천 지역이죠. 그래서 소양강 지역에 보시면은 춘천입니다만, 이 동상이 서 있죠. 어떤 동상일 것 같아요? 소양강에서 배 젓는 소양강 처녀입니다. 춘천에서 이 상징물로 지금 세워놨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춘천 앞에는 북한강 한가운데였죠. 조그만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모래섬인데 이름하여 가운데 중자 중도. 몇 년 전에 제가 답사 갔을 때는 한참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임시 교량까지 만들어서 지금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게 들어섰어요. 공사 끝에. 뭔지 아시겠죠? 레고랜드 코리아.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100주년 기념 레고랜드 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전에 유적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일 유적으로 이렇게 큰 유적이 없어요. 더구나 청동기 시대에. 여기 보시면은 집자리들이 막 중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두 줄로 돌려 있죠. 이게 마을 주변을 보호하는 일종의 환호입니다. 성곽이 형성되기 전 단계의 방어 시설이죠. 그 안에서 조사된 유적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전형적인 포켓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묻힌 무덤이 나왔어요. 되게 지성면대. 이제 밭으로 개간하면서 상석들이 깨지거나 발굴을 위해서 이제 한쪽으로 치워놓은 하부 시설들인데, 자, 사람들이 보이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엄청난 유적이에요. 이제 조사를 끝내고는 거기는 레고랜드를 지어야 되니까 다 해체해서 나중에 이제 복원하겠다고 비닐하우스를 안쪽에 씌워서 그쪽에다 다 이제 창고로 넣어놓은 모습인데, 아무튼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청동기 시대 후기 이런 이제 유물들이고, 거기서는 이런 이제 청동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류의 청동기들이 또 동해안 쪽에서도 나와요. 양양이라든가 고성 이런 쪽에서도 나오는데, 특히 이제 강원도, 춘천, 북한강 상류 그리고 그 속초 이쪽에 걸쳐서 기원전 몇 세기인지 지금 특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기존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기의 철기 관련 유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기를 제작하는 데 쓰였던 송풍관들인데, 숫돌이고요. 연천 삼곤리, 그리고 밑에 홍천 철정리, 지명 이름도 철정리네요. 거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예의 철기 관련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고온소성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토기들도 고온소성이 이루어져서 경질문토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전혀 이제 새로운 단계의 물질 문화들이 서쪽 지역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소위 중도식 토기는 기존에 알려진 서부 지역 토기들하고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디서 기원했는가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방향에 있어서는 동북을 거쳐서
저기 시베리아 연해주 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철기는 기원전 5세기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정도가 지금의 연구 성과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문화의 기원을 얘기할 때 나오는 지도입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요서 지역에서 서쪽을 거쳐서 쭉 내려오는 한과 관련된 세력, 그리고 고구려를 거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맥과 관련된 세력, 그리고 부여에서 저쪽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안을 거쳐서 내려오는 예와 관련된 세력, 뭐 이렇게들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크게 봤을 때 뭐 타당한 견해이지만, 그렇다면 그 중심, 그 기원지는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기원지의 기원은 또 어떠했는가? 뭐 물고 들어가다 보면은 끝이 없는 역사 찾기가 되는 것인데, 일단 예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 논의되고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한 시간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저쪽 바레만 북쪽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여겨봐야 될 때가 이 산해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쪽 따라서 또 뭐 장성들도 있긴 합니다만, 산해관이 중요한 이유는 전통적인 중국의 인식 속에서는 산해관 동쪽은 중국 땅이 아닙니다. 거기가 지형이 이 산악지대가 상당히 그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중원 지역과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딱 넘어가면은 또 새로운 천지가 펼쳐지는 거죠. 대능하를 따라서 여화, 그리고 저쪽 만주로 이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겁니다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뭐 민족이라든가 한민족이라든가 한 문화의 큰 흐름을 이렇게 세 방향으로 봤는데, 이게 사실 신석기 시대부터 저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오른쪽에 보시면 신석기 시대 토기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함경도에서 이 강원도 쪽으로는 평저 토기입니다. 그리고 압록강 따라서도 평저인데 조금 달라요, 동서가.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빗살무늬 토기, 뾰족미 토기는 이제 평안, 남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걸쳐 있고, 남해안 쪽은 이 양쪽이 섞여 있으면서 일본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본 큐슈 쪽 신석기문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기를 보면은 이런 토기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연해주로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동쪽 방향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자연 개선은 백두대간으로 본다면 정확할 거예요. 여기서 동해안 쪽은 6천년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6천 이제 동해안 쪽은 오산리가 기원전 6천년쯤 되는데, 북한 쪽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베리아 자이소노프카라고 하는 유적들은 기원전 12,000년경 올라가고, 일본 북쪽 후쿠이 동굴 같은 경우는 13,000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년 이전에 이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평저 토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평저 토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빗살무늬 토기는 그 한참 뒤 기원전 4,000년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비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먼저 이제 동해안 쪽을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생업활동 도구가 낚시바늘인데 이게 한 7, 8cm 되는 돌로 만든 추에다가 뼈를 깎아 만든 훅을 달은 조합식 낚시바늘입니다. 처음 80년에 발굴될 때는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발굴자들도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한 10여 년 뒤에 이게 연어를 잡는 도구였다는 것이 드러났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자료가 이런 이제 자료인데, 인디언들이 배를 타고 뭔가를 잡고 있는데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작살이지만 이런 낚싯바늘을 많이 써요. 이 낚싯바늘이 이런 낚싯바늘입니다. 그래서 이 낚싯바늘로 잡는 물고기가 뭐냐? 바로 반어입니다. 회유에서 올라오는 연어 떼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겁니다. 이게 연어의 그 회유 범위를 표시한 건데, 이 동해, 한국 동북 쪽이 굉장히 중요한 연어의 회유처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런 유적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환동해 신석기 문화권이라고 할까요? 연어잡이를 주 생계로 삼는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유역을 보면은 기원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새로운 토기 문화가 시작이 됐고, 소화서, 사해 흑융화, 신락 이렇게 이어졌다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길림대학에서 새로 조사한 유적들을 보면은 기원 전 10,000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기원 전 10,000년이면 1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늘 뭐 새로운 자료로 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그 체계가 수립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빗살무늬 토기바다도 한참 이른 시기에 이미 요서 지역의 요하유역에 우리 빗살무늬 토기의 기원이라 할 만한 문화가 존재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토기들이 비교적 빠른 것이고, 이거는 바로 이 지역, 요 대련 지역. 이게 여순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제가 찍어 온 건데, 밑은 편편하지만 문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빗살무늬들입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5,000년쯤에서 어떤 연유론가 내려왔겠죠.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평저가 첨저가 되는데, 첨저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드는 일반적인 견해가 주로 빗살무늬 토기 문화는 강가 모래사장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 토기를 그냥 꼽아서 세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뼈쪽 미수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쉬운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뭔가 다른 비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유적지들의 분포 상태인데, 대개 이런 이제 유적에서는 구석기가 끝나고 세석기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수렵, 채집 플러스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수수, 조, 기장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재배되기 시작하는데, 반농 반 채집 경제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농경하고 관련된 도구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하유역의 석기들이죠. 굉장히 다른 일상 생활 도구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 나무 자루를 달아가지고 땅을 일구는 데 사용되는 농경구입니다. 그런데 약간 시차를 두고 한국 북부지방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남부지방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다 훨씬 간략화된 거죠. 돌 보습들이에요. 바로 이제 땅을 일궈서 곡물을 재배하는 그 단계의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
안국으로 파급돼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농경문화의 파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서방향으로 쫙, 남북방향으로 쫙 돼 있고, 어떤 것은 X, 어떤 것은 O 돼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동서방향은 위도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 환경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농경이든 목축이든 파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쉽게 파급이 돼요. 그런데 그 작물이나 가축을 북쪽으로 데리고 가거나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나무, 귤이 강북에 오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탱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적응하는 그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농경이 성공적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환경 조건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원전 4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연영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농경문화를 대동한, 농경문화를 가진 집단이 이주를 했다면 북쪽에서 재배했던 작물들을 밑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 가운데 이주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하나는 원거주지에서 밀어내는 힘, 푸시 팩터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이주를 해서 정착하려면 그 지역 여건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건이 이제 맞아야 이주가 가능한 건데, 농경이 가능해지려면은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점에 자연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연구가 돼 있죠. 기원전 4000년을 전한 시기의 여러 문화들이 크게 변하는데 바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조금은 막연하지만 그 가능성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빗살무늬 토기는 그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 적응한 집단의 이주가 배경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생업 경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청동기 시대 쌀의 경작입니다. 쌀, 수전에서 재배되는 쌀이죠. 그런데 이 쌀의 그 기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견해는 중국 양자강 유역입니다. 양자강 유역에는 최근 자료는 이제 그 남경에서 멀지 않은 상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12,000년쯤 전의 그 변농경 농사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확산되기도 하고 재배 기술의 발전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어 자료를 보면 기원전 1500년까지 북상하지만 더 이상 북상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 방향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김포 쪽에서 기원전 2000년경까지 올라갈 수 있는 벼 흔적들이 조사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연 환경에 따른 동식물의 확산 가능 지역, 이런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 문화 이유는 이제 발해만을 중심으로 한 요동과 한반도 서부, 뭐 이런 지역이 이제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권역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산동 쪽은 이 묘도율도를 거쳐서 바로 교회 갑니다. 지난번에 강인욱 박사가 고조선 설명할 때 조선의 문피가 제 나라로 수출이 됐다고 그랬었죠. 조선시대의 명품이라고 그랬던가요? 네, 바로 이런 환경 조건에서 이제 쉽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바로 유명한 홍산 문화입니다. 기원전 4000년에서 3500년 전이 극성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조금 이 문화가 소멸 과정을 거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겠지만 자연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하량 유적. 이 유적이 1980년대 말에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문화의 기원을 둘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의 정설에서는 중국 문화의 기원은 앙소문화, 앙소문화에서부터, 그러니까 황하 중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랬는데, 이제 요하유역의 홍산 문화도 중화민족의 기원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적의 발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이제 장식성이 강한 그런 채도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발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로 제가 몇 년 전 2017년에 다시 방문했을 때 엄청난 규모의 박물관이 세워져 있었어요. 우하량 유지 박물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신전을 복원했는데 그 안에 여자 사제를 모셔놨습니다. 여신이죠, 여신. 여신, 여자 사제가 아니고 여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중국 신석기 시대는 뭐 모계 사회였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확증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km 정도 떨어진 데서는 그들은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그 무덤 전체를 건물로 씌워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내부죠. 뭐 웬만한 실내 체육관보다 더 큰 시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덤 주변에 이런 이제 토기들 나란히 배치도 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매장 시설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석관묘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석관묘가 있고 인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한 인골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장신구들, 옥띠들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대개 옥띠들은 그 형태라든가 위치를 통해서 그 기능, 용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아무튼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둥그런데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고요. 안은 당연히 비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이 비스듬하게 잘려 있죠. 뭘로 봐야 될까요? 형태, 크기, 위치, 상투를 장식하는 걸로 보는 게 아마 제일 정확할 겁니다. 상투. 머리를 자르지 않고 뒤로 따지 않고 머리 위로 올려서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싸주는 거죠. 일종의 상투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 시대 이전의 동북 지역 상황을 보면은 뭐 이런 이제 토기들이 지역별로 나름대로 그 특징들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어서 넓게 보면은 뭐
황화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역적으로 이제 소 권역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명칭들을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후대 명칭이긴 하지만 황하 종류는 뭐 하족, 전통적인 중화민족들이죠. 하족 혹은 화족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리고 동이, 서융, 남만, 북적, 대개 이제 춘추 시대 후기에 주변 오랑캐들을 구분한 용어인데, 그렇게 사이를 이제 표현하고도 고월과 동호는 별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월은 이제 동남쪽 그 세력이고, 그리고 동호는 내몽고, 요하유역 뭐 이런 지역을 동호로 또 포괄해서 보고 있네요. 그래서 동호라는 이제 명칭이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예맥, 조선 이런 것하고도 또 관련이 조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보면은 아까 이제 신라까지는 소개를 해드렸고, 홍산문화, 그리고 소하연문화 때부터 이제 청동으로 만든 소품들이 나옵니다. 장신구들이. 그리고 하가점 하층, 하가점 상층, 그리고 능하문화 단계의 전형적인 비파형 동검들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요선은 북방식 동검, 오르도스 동검, 그리고 중국은 중국식 동검으로 해서 세 개의 문화 구가, 문화 권역이 이 청동 단검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중국식 동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칼이 아주 날씬한 그야말로 검이고, 칼 손잡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 끝이 약간 이제 좁아가지고 주로 팍 찌르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죠. 아주 오래된 칼이고, 자, 그 칼을 설명하면서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가 칼을 닦고 있습니다. 언젠가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는 뭐가 있죠?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 있죠. 그걸 쳐다보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곰 쓸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잘랐는데 편집을 위해서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고사에는 장작이 나오죠. 와신상담. 올라라 왕 구천입니다. 구천. 구천이 왕 부차에게 패해서 그 치욕을 겪고 풀려나는데 그 설욕을 위해서 힘을 기르는 그 과정을 고사성어로 와신상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공했죠. 그때 썼던 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몽고 오르도스 흉노의 본거지죠. 오르도스 박물관, 청동 박물관에 전시된 건데, 이것도 일체형입니다만 손잡이에 여러 가지 장식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 장식도 있고 칼이 약간 휘어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구분이 되는 그런 양식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게 오르도스 동검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동쪽, 여화 대능하 따라서 그 산해관 동쪽,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 형태보다도 더 특징적인 것이 칼 자루와 몸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결합식 낚시바늘처럼
결합식 칼이에요. 그래서 뭐 권역이 이렇게 세 권역으로 분명히 구분이 돼서 그 역사적 주체들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가 뭐냐 하는 건데, 중국은 제진영초, 한조위, 이런 전국 칠웅 이걸로 되어 있고, 이제 북방식 저쪽 오르도수동 보면 아마 산융, 동호, 산융 쪽에 가까울 거다. 이제 흉노 때는 이미 철검이 나오거든요. 철기가 나오고, 그리고 비파형 농험이 아마 고조선 쪽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것인데, 이제 비파형 농검하고 함께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지성묘입니다. 그것도 북방식 지성묘. 그래서 북방식 지성묘 분포권이 바로 고조선의 영역권이다, 뭐 이런 견해까지도 확대돼서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나주 신풍묘진 토성 안에도 북방식에 가까운 것들이 있고, 전형적인 것은 고창 도산리에 있어요. 그럼 고창까지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그건 조금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 문화의 단편만을 보고 어떤 정치권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이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저 단계부터 고조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첫 역사적 실체가 사기 조선 열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교과서에 소개한 것을 보면은 미래엔 2020년도 판에는 세 쪽입니다. 세 쪽. 고조선의 건국, 발전, 멸망. 제가 고조선 내용을 설명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뭐 강인욱 교수가 맡아서 있으니까 큰 이제 비교 자료로서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철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데,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조동에 늘 세트로 이제 처리해버리고 사만 이렇게 나옵니다만, 분량이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시 또 10년 전의 교재를 보면은 고조선이 하나, 둘, 셋, 단군 신화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쪽입니다. 2배가 더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부여, 동해 등 다른 세력들도 네 쪽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문헌 자료를 보면은 이제 순서가 고조선 예맥 이렇게 됐습니다만, 예맥이 먼저 나오고 조선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시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경이 그 기원전 10세기경의 시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거기 보면은 높고 큰 양산에서 이제 그 한후가 그 지역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았네. 누구한테 받느냐? 주나라 왕, 주의 제후니까 명을 받았는데, 주나라 왕은 이 한후에게 추와 맥을 맡기셨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된 세력의 첫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서 지리지를 보면은 그 지역이 지금 뭐 섬서성 그 한성 현이라고 하는 하나라 양현이라고 했습니다. 북쪽 그 황하 유역인데 말이죠. 그 지역의 한후가 추와 맥을 같이 관리했다. 이게 우리 한민족 기원 문제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늘 언급되는 자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치윤 선생이 해동 역사에서 이 한후 한을 연동쪽으로 보고 맥하고 연결시키고,
이 추는 예맥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 맥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다 섞여 있다고 보신 거죠. 그리고 김상기 선생은 1948년에 아마도 한치은우 해동역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추라고 하는 것이 고음이 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맥과 함께 이걸 예맥이라고 봤습니다. 추맥을 예맥으로 본 거죠. 그리고 한, 예, 맥이 원래 중국 북쪽에 있다가 점점 동쪽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이런 소위 가설을 내십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주나라 서쪽에서 이제 섬소성 한성현 쪽으로 옮기고, 두 번째는 섬서 한성현에서 하북 고안으로 옮기고, 세 번째는 하북 고안에서 이제 한반도 혹은 만주부 남쪽 이쪽으로 옮겼을 것이다. 꽤 오래전의 언급입니다만 여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아까 그 지도에서 위치를 보면은 추, 바로 그 옆이 삼국지에 늘 나오는 함곡관이 있는 그쪽이에요. 그리고 산동반도에 연이 있고, 제가 있고, 이제 북경 쪽에 연, 베이징이 옛날에는 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칭, 연나라 도읍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지금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인데, 과거 이 전국 시대에는 그쪽이 이제 변두리였죠. 중국에서 보면은. 그리고 더 밖으로는 아예 그냥 오랑캐 땅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인데, 한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황하가 이렇게 꺾이고 이쪽에 이제 위수가 흘러내려가서 여기에 함양이 있거든요. 이쪽에 낙양이 있고, 그래서 이 한성 쪽에 한후가 자리 잡았는데 추와 맥을 함께 다스렸다는 얘기가 시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기 있던 것이 이제 저쪽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김상기 선생의 견해인데, 고고학적으로 아직 뭐 입증하는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산해관 동쪽에 동호, 그리고 이 산악지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산융, 그리고 조금 더 동쪽에 조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늦지만 이쪽에 예맥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부여가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베이징 동북쪽 팔달령에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이건 명나라 때 쌓은 것이긴 한데, 그 자연 환경을 보면 말이죠, 정말 소위 중원 지역과는 평야로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산악지대가 계속되면서 이제 요하 쪽으로 넘어가고, 예, 이제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춘추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금이 10분의 1보다 많으면 대소 거랑, 그러니까 하나라 거랑과 같은 폭군이고, 10분의 1보다 적으면 맥과 같은 것이다. 맥은 세금이 싸다 이겁니다. 10분의 1보다 이제 부담이 없다. 따라서 10분의 1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논어를 보면은 자장이 도가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말이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으며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만맥의 나라일지라도 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또 맥이 나오죠. 맥이 늘 이제 중화민족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맹자에 보면은
여기도 조세 관련 얘기가 나오네요. 백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조세로 20분 후 일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묻자 맹자가 대답하기를 그대의 방법은 맥의 독이다. 요순의 방법보다 가볍게 하는 자는 대맥이나 소맥이요. 요순의 방법보다 무겁게 하는 자는 크고 작은 폭군 거랑이다. 20분일은 작아서 맥정도 사회에서는 그것만 받아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만 받으면 부족하다. 10분의 1보다 더 중과세를 하면은 원성을 듣겠지만 10분의 1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 뭐 그런 내용이죠. 또 관자를 보면은 관자가 이제 제나라 유명한 정승인데 중원에서 진공을 구하고 조강을 사로잡아 호맥을 패퇴시키고 북으로 상륙을 정복했다. 호, 맥, 산융, 그 동북쪽 세력이 여기 또 나오고요. 제나라하고 어떤 뭔가 전투를 많이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나라 환공이 말하기를 북으로 고죽, 산융, 예맥에 이르렀고 진하를 붙잡았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서 고죽, 산융, 예맥이 북방 비슷한 권역에 뭐 이렇게 이어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또 황공이 묻고 관자가 답하기를 저는 해내 옥패에 7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발조선은 아까 보셨던 문픽, 표범 가죽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해내는 이제 제나라하고 교류를 했던, 교역을 했던 그 지역들을 얘기하는데 그 7개의 지역이 각각 특징적인 산물이 있는데 이제 발해 건너 조선에는 어떤 문피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묵자를 보면 북으로는 차일, 부저하가 연대 호맥 사이에서 망한 까닭도 역시 공격하고 전쟁을 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은 백해 무익하다. 잘못하면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전쟁주의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자는 또 간월, 이맥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같은 소리를 내다가 자라면서 달라지는 것은 가르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성한데 커서 환경에 따라 싹한 사람도 되고 순한 사람도 된다. 성선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시춘추, 진나라 여불위가 만든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상벌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상과 벌이 합당하지 않으면 융이, 호맥, 파월, 중국, 중원, 주변 모든 세력을 다 포괄했네요. 백성들과 같아진다. 발해 동쪽은 이예의 땅이다. 발해 동쪽 이예라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실체는 고조선이죠. 그리고 그 북쪽이 부여고, 부여일파가 내려와서 고구려 세력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좀 그 이후고 말이죠. 발해 동쪽은 이해의 땅이다. 이해. 그러니까 동해하고는 지금 강원도하고는 전혀 다른 지리적 범위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소진, 합종책을 제시한 사람이잖아요. 소진이 장차 합종하고자 이제 유세하기를 문연우에게 뭐라고 하냐면 연나라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에 임호 누번이 있고 해서 이제 뭐 합종책이 좋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연 동쪽에 조선 요동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발언 순서가 연으로부터 지리적인 차이를 반영한다면 요동보다는 조선은
더 연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서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문헌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반드시 거리에 맞춰서 나열한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뭐 한나라 때의 여러 문물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뭐 전국 시대 자료도 있고 그래서 저게 쓰여진 것은 한나라 때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해내 서경 부분에 맥국은 한수 동북에 있고 땅이 연에 가까워서 멸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한수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는데 이제 해내 북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조선은 열양 동쪽에 있는데 발해의 북쪽, 산의 남쪽에 해당하고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 그러니까 조선은 바로 연나라 바로 동쪽에 해당하면서 남쪽으로는 발해, 북쪽으로는 대능하 남쪽의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맥을 등지고 있다. 위치가 딱 잡히는 겁니다. 저 문장으로. 여기가 발해죠. 그리고 뒤 산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의 경계니까 고조선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산해경, 해내, 북경에 따르면 그 지역이 그 시기에는 이제 이런 청동기들이 성행했던 지역이고 그 가운데 비파형 동검 문화권의 가장 서쪽이 여기입니다. 대능가 상류, 건평 지역, 아까 보셨던 우화량 유적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은 동대장자 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데 이미 중원의 청동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원식 동검이 아닌 기존의 비파형 동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인 출자는 중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죠. 그리고 대능하를 따라서 이제 중류로 내려가면 대능하가 꺾이는 그 길목, 심양에서 멀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초양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지역이죠. 거기 보면은 이 비파형 동검들이 즐비합니다. 창고에는 그냥 박스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유물이 얼마나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느냐, 출토량이 많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력의 핵심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양은 비파형 동검 문화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오면 여동반도 따라서 쭉 나오는데 그 끝에 여대시, 강상묘, 루상묘, 적석을 이용한 무덤인데 거기에 이제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하 중류에서 동쪽으로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태자하, 호나 이런 게 흐르는데 이제 요하 쪽에서 발해로 합류하죠. 그 지역에 또 상당한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 본계시 박물관에 보면은 이제 비파형 동검과 함께 중국식 동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해 복속이 돼가지고 연 이후 한해 복속이 돼가지고 중국의 중원 문물들이 파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본계시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드디어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역사적 실체하고 결부되는 고고학 자료들이 나옵니다. 적석총들,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총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쪽 그 허허벌판, 만주 한복판에 보면은 이제 길림 지역에 청동기 시대 서단산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비파형 동검 문화권인데 그 문화가 발전하면서 부여가 성립하죠. 이 부여 관련 유물들 가운데
이제 아주 슬림화된 동검도 보이죠? 비파형 동검.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철기가 들어오면서 대단한 세력들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부여는 동북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일부가 내려와서 자리 잡은 게 고구려 아니겠어요? 네, 고구려보다 훨씬 선진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지도인데, 결국 아무튼 이 산해관 동쪽, 이 발해만을 낀 이 북쪽에서 예맥 세력들이 분명한 역사 기록으로 나오면서 이제 중국하고 또 전투를 하고 그래서 점차 이제 동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렇게 한반도 안에도 여러 새로운 세력들이 기존의 청동기 시대하고 다른 집단을 이루면서 기존의 청동 문화를 이제 수용하면서 섞여서 새로운 이제 역사적 실체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 고구려라고 했는데 고구려 성립 훨씬 이전부터 저런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고조선으로 바꾸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구려 형성 이전이니까. 자, 쭉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고조선 문제인데, 간단하게 좀 또 그 연하고 관련해서 또 예맥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국지 지동기 전 한전을 보면은 연나라 장군 징계가 동호를 먼저 칩니다. 동호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또 조선을 쳐서 조선 서쪽 2000여리를 취하고 만번한이라고 하는 데를 경계로 삼자 조선이 약해졌다. 나중에 고조선 왕 부가 죽고 그 아들 준이 왕이 되었다. 준 왕은 또 유명한 사람이죠. 위만한테 쫓겨가지고 바다를 건너 내려와서 마한에 정착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핵심은 자, 고조선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가 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나라에 패해서 서쪽 이천리를 잃는단 말이죠. 그러면 도읍은 그대로 있고 도읍지가 아닌 서쪽 이천리만 연한테 주고 남은 땅에서 발전하고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도읍지까지 피해를 입어가지고 도읍을 옮길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 북한, 남한, 중국 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면은 사기조선열전에 이제 조선왕 만은 옛 연나라 사람이다. 그 아들 준이 왕이 되었을 때 연이 이제 연에서 위만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준왕 휘하로 들어가는데, 폐수를 건너 진나라 옛 빈 땅 상하장 위아래에 만들어진 어떤 그 군사 요새 그쪽에 머물렀다. 폐수를 건넜다는 것은 중국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수 건너서는 고조선 땅이지만 옛날에 진이 침략했다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쪽은 빈 땅이 돼서 그 지역에 들어온 거고, 여전히 고조선 준왕의 휘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차츰 진번 조선에 부려지고 속했다가 그 땅 오랑캐들과 연나라 제나라에서 온 망명자들이 모여서 위만을 왕으로 추대하자 왕허물 도구로 하였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고조선을 탈취해서 준왕을 쫓겨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많은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어 중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항복시키니 진번, 임둔 모두 와서 복속하였고 그 영역이 수천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 문제로 해서 고조선이 도대체 중심을 어디 두고 있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평양에 있었다는 설, 처음부터 끝까지 요동에 있었다는 설, 처음에는 요동에 있다가 나중에 평양으로 옮겼다는 설, 각 설 내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 폐하의 위치가 어디냐, 뭐 등등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 강의를 해도 부족할 만큼 방대한 양이라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 한의 형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진한 변환, 이게 또 고조선의 정세 변화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요, 기원전 283세기 초에 보면은 이 태안반도 이쪽에 그 요하유역의 청동기 문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아산만 일대죠. 그래서 요동반도 쪽에서 이제 백길로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곡갈 모양은 머리에 씌워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이 깃털을 꼽아서 말을 장식하는 거고, 흑색 토기, 그리고 단유세 문경, 대쪽 모양 동기, 그리고 밑에는 이제 화순에서 나온 일괄 유물입니다. 국보 143호. 저런 유물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옵니다. 기존의 청동기 문화하고는 전통을 달리하죠. 그래서 어디선가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것이다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디고 언제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바로 심양 정가화자 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 지역으로서 그 유물이 남쪽으로 내려온 그 시기가 바로 진계가 고조선 서쪽 2000리를 빼앗은 시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사건하고 관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보다 조금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역시 바레만 쪽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문물이 있는데, 광주 신창동 유적하면은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옹관이 52개가 한꺼번에 조사된 유적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제 옹관이 기존 청동기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관들인데, 이거하고 맥이 닿는 게 평양 남경에서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 연영 당산, 옛날 70년대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바레만 바로 북쪽입니다. 그 연의 그 범위죠. 그래서 연의 철기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철기 문화가 이제 주변으로 파급되는데, 그 문화 요소 한 가지가 어린이를 위한 옹관인데, 이게 이제 신창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동기 시대 후기 이후 계속해서 이제 연영 지역의 신문물들이 바다 건너 육로도 일부 뭐 거칠 가능성이 있지만, 연영반도 쪽에서 바다를 따라 내려왔을 가능성, 연안항로를 따라 내려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이제 국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성인용 옹관으로 발전하는 게 영산강 유역입니다. 중심 시기는 5세기이고 6세기 초까지 지속이 돼서 과연 이 역사적 실체가 뭐냐? 교과서에는 369년에 이미 백제에 정복된 걸로 돼 있는데, 백제의 치하에서 이런 독자적인 문물이 성행할 수 있느냐? 더구나 무덤 하나 규모가 말이죠, 뭐 무령왕릉보다 훨씬 더 크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이런 석실 안에서 옹관이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석실의 주인공을
백제각학이나 중앙관리로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 뭐 이런 견해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그 강연을 들으셨는데 권역별로 연구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을 터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문헌 기록의 많고 적음, 또 고고학 자료의 확보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맥은 여전히 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학문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그러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특별한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직접 시행한다. 저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지역별 역사문화 자원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했죠.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되게 지정문화유산입니다. 국가사적 지붕문화재.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비지정문화재에 관심을 두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지정문화재는 법적인 보호를 그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지역개발 과정에서 무수히 사라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중도권인데, 이 엄청난 범위에 있었던 유적들이 다 사라졌는데, 아까 보셨던 환호가 조사된 마을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지성묘군이 조사된 지역이 이쪽인데, 하필 거기에다가 레고랜드를 지었습니다. 발굴해서 다 없애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됐죠. 그리고는 이쪽 기퉁이 문화재 보존지역, 저쪽 기퉁이 문화재 보존지역 남겨놨습니다. 근데 당시 문화재가 이제 분포되어 있었더라도 가장 중요한 밀집권역은 레고랜드 만들었던 저 중심 지역 아니겠어요? 그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인데, 저 환호 지역이고요. 지성묘 지역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유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저렇게 이제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보존하자고 했지만 묵살되고 5월 5일에 이제 개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그 지역을 보존하고 레고랜드는 다른 데다 했다면 그 지역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역사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유명한 일본 사가현 요시노가리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 전 세계적인 유적이고 일본 국가 특별사적입니다. 이 기원은 한국에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유적들 다 없어졌죠. 광주 신창동 유적도 비슷한데 한가운데를 호남 고속도로가 절단해 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고, 그래서 개발 활용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이해 협력,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국가가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결국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현지 주민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정비보건과 활용관리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첫 시간에 강조한 겁니다. 오늘도 또 강조. 참으로 예맹문화권 가장 중요한 자료가 전혀 엉뚱한 시설로 바뀌어서 불가역적인 복구 불가능한 겁니다. 레고랜드는 얼마든지 빈 땅을 찾아서 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처유적은 그 자리가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